김수민 없는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이창원의 뉴스 밑장. 내가 늘 그 지적하고 싶은데 네. 뉴스 밑장이에요. 뉴스 밑장이 아니고. 뉴스 아니에요? 뉴스. 젊음이잖아. 젊은 밑장이 아니고 뉴스 밑장이라고. 뭐 발음이 안 돼가지고 방송인이 말이야. 전용희 기자 요즘 진짜 그 라디오 막 틀면 나오는 것 같아요. 라디오는 2개밖에 안 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시간대만 항상 그거 듣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특히 이제 뉴스민 기자들이 다 뉴스민은 기사는 안 쓰고 네. 다 방송국에 있는 것 같아. 제가 맞아. 천용길 방송하는데 네. KBS에 방송하는데 MBC 틀었는데 박중엽 기자, 뉴스민 기자 또 나오더고.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상도덕도 없이. 경쟁하고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모두 다 경쟁자. 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김수민의 뉴스 밑장 김수민 씨가 대구 오는 KTX를 한 대 놓쳐가지고 맞아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네.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막장이라고. 헬이죠. 항상 금요일 저녁에 9호선이 그런 줄 몰랐던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일부 엿먹이려고. 그런가? 네. 오늘 오신 분이 김수민 씨하고 원래 지역구가 겹치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 어떤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김수민 거 아니야? 총선 출마설. 환영합니다. 예, 목소리가 잠깐 나왔는데 뉴스 밑장이 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때까지 사실 뭐 정치계 분들 여러분들 나오셨지만 네. 다들 찌끄레기 아닙니까? 뭐 전 혹은 뭐 나와봐야 광역 네. 뭐 현역 의원 정도였는데 드디어 국회의원이 우리 뉴스 밑장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대구 경북 국회의원이 25명. 25명. 지역구 25명이고 네.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 이 대구 경북에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3분. 세 분. 네. 그러니까 28명 중에 그 중에 한 분이시요. 비례대표인데 민주당 당적은 유일하시잖아요. 유일하시죠. 유일한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현권 의원님 뭐 우리 방송을 들으실 분 정도라면 네. 따로 더 이상 뭐 소개를 안 해드려도 네. 워낙 인생 역정이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분인지 우리 청 기자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1964년 5월 17일 경북 의성군 봉양면 문흥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셨네요. 네. 깡천. 그때는 대한민국이 다 시골이었죠. 아하. 이때는 의성이 그래도 경북에서 인구가 많았던 그랬죠. 잘 나가던 도시였죠. 네. 의성이 그러니까 의성이 그 서울의 면적이 한 1.5배 그렇죠. 그 정도 크기죠. 그렇죠. 18개, 19개 읍면인가요? 18개 18개 읍면. 네. 그 정도로 큰데 최근에는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한 읍면에 나누게 해봐야 한 2, 3천 명밖에 안 사는 네. 그런 곳으로 작아지셨죠. 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1위. 1위. 네. 뭐든지 탑해야 돼 그래도. 맞아요. 네, 김현근 의원님이 의성에서 태어나셨고 그러고는 고등학교는 또 서울에서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유학을 가셨는데 그렇군요. 1982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네. 대학을 10년 다니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중간에 이게 감옥 생활도 하시고, 네, 그러고 감옥에서 공장도 좀 다니고. 네, 그러고 나오셔가지고 네. 그동안 옥바라지를 해줬던 이 민가협 간사 일을 하시다가 네. 지금 부인분을 만나셔가지고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네. 그 임미애 의원이 네. 옥바라지를 해준 건 아니고요. 그때 다른 여자친구였나요? 아니 없었죠. 제가 출소한 뒤에 만났으니까. 네. 출소한 뒤에. 그렇죠. 옥바라지는 민가협 차원에서 그렇죠. 네. 네, 해주셨고 그걸 계기로 이 민가협 간사 일을 하시다가 같이 간사 일을 하다가 이렇게 눈이 맞아서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의성에서 서울로 아닙니다. 가신 건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일찍 갔죠. 그러면 뭐 집안에서 이렇게 좀 똑똑하고 이러니까 빨리 도시 가서 공부를 해라 이랬던 건가요? 뭐 어쨌든 일찍 올려 보내줬어요. 그럼 서울에서 예. 계속 사시다가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 82년도 네. 조국하고 동기네. 네. 파리학번 서울대 파리학번 그 유명한 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조국은 일찍부터 잘 아는 사이예요. 조국 장관하고는 네. 근데 나이 차이는 좀 나시잖아요.
그 조국 장관이 일찍 들어왔죠. 네. 네. 일찍 들어왔고 의원님은 재수를 하셨고. 예. 네. 근데 제가 학교를 또 일찍 들어가서 네. 복잡합니다. 그 시대 때 나이가. 그렇군요. 근데 원래 전공이 천문학과. 예. 별 보는 소년. 이 천문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원래는 물리학과였죠. 네. 네, 물리학과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물리천문 계열이었거든요. 네.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일찍 그 운동권 열심히 돌을 던지다가 보니까 돌을 연구해야 되는데 돌을 던지셨군요. 열심히 던지다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계통은 그 운동을 하다가도 같이 공부를 병행할 수가 있는데 문과 폄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왜냐 그러면 사회과학 공부를 같이 하니까. 네. 그런데 이쪽은 해보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해서. 도저히 그래서 이제 내가 천문학과로 가면은 좀 그래도 졸업하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이제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서울로 가서 그래도 굉장히 촉망받는 학생이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좀 사회에 눈을 뜨시게 된 계기 뭐 혹은 이렇게 학생 운동으로 좀 빠져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셨군요. 뭐 그냥 평범하게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자를 가르치면서 써준 글귀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한자로 써요. 한자로. 아버님께서. 네. 그래서 늘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쓰면서 한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대학에 가서 딱 보니까 민주공화국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5월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요맘때 그 학생운동 빠지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 그렇죠.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 부채의식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가가 국가의 권력을 국민을 살해하는 데 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원래는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과학 학자를 하고 싶었는데 학자는 좀 다음에 하고 일단은 돈을 던져야겠다. 일단 민주주의 국가부터 먼저 만들어야 안 되겠냐. 그러면 학생 운동을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활동하시게 된 곳이 학교 다음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우리 사회 이전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위장 취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 취업을 하러 인천에 갔어요. 인천으로? 당시에 인천에 또 스타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노동계에. 그 노회찬 의원, 뭐 송영길, 뭐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고요.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었고. 열심히 이제 그 공장에서 이렇게 테이프 감고. 어떤 공장이었나요? 현대자동차의 이렇게 전선 부품을 이렇게 조립하고 가공하는. 제 역할은 테이프 감는 거예요. 다 해놓으면. 마지막 포장할 때. 이 전선 주위에 테이프 감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테이프 감았죠. 테이프 감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일요일인가 새벽에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왔고 그냥 막 집 밟고 두드려 패고 그 길로 끌려가고 대공분실에서 한 20일 두드려 맞고 그 나왔더니 반제동맹당 이래갖고 거의 간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전두환. 그렇죠. 전두환 시절이셨고 87년 이제 6월 항쟁도 참여를 못했죠. 못하시고 그때 이제 감옥에. 그러면 구치소에서 6월 항쟁을 겪었고. 그러면 그 구속되셨다가 나오셨을 때 그렇죠. 한 2년 살았고
제가 88년도 8월 15일 날 특사로 나왔습니다. 네. 올림픽은 보셨네요, 그래도. 바깥에 나오셔서. 그러고 나서 네. 이제 다시 학교로 가시게 됩니다. 네. 91년에 졸업을 하시고 10년 만에. 10년 만에 네.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졸업하고는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농사지으러 내려갔죠. 고향으로 네. 의성으로. 예. 그럼 처음에 그래도 집안에서 네. 서울대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의성에서 네. 그 시골에서 봉양면 곳곳에 아마 김영근 의원님 서울대 합격하셨으면 플랜카드 다 붙었을 거거든요. 뭐 곳곳에 붙진 않아도 우리 동네 정도는 붙었겠죠. 네, 지금도 그 가보면 서울대 같다고 그렇죠. 막 플랜카드 붙어져 있는데 그렇게 딱 왔을 때 가족분들하고 우리 친지 뭐 동네 분들 반응이 어땠나요? 환영받지 못했죠. 예. 공부하러 갔더니 공부는 안 하고 데모나 해대더니 결국 농사지으러 갔구나. 네, 환영받지 못했죠. 예. 그때 결혼을 하시기 하면서. 전에. 네, 제가 내려와서 한 1년 농사를 짓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죠. 1년 사귀기는 서울에서 사귀었고. 네. 그럼 임미애 의원님은 계속 뭐 어떻게 원정 연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먼저 결혼하시기 전에 같이 따라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감옥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사귀게 됐고 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둔 상태에서 제가 먼저 난 내려간다. 좀 이렇게 딱 할 때. 그러면 임미애 의원님은 저번에 나오셨을 때 사실 이렇게 농사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전혀 없는 그냥 네. 정말 차가운 도시 여자. 그렇죠. 고향도 서울이고. 그리고 학교도 거기서 다 나왔고. 네. 더군다나 사실 87년도 이 뭐 민주화 전국에서는 김영권은 누군지 모르 듣보잡인데 네. 임미애는 다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사실 큰 어떤 여성분인데 도대체 그때 이제 내려간다 그럴 때 제가 보면 비결이 뭐죠? 김영권 의원이 무슨 매력이 이렇게 있길래?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너는 가도 괜찮은데 임미애는 놔두고 가야 돼. 그렇지. 이게 또 사실 또 민주화 운동에 큰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서울 시민사회나 뭐 이런 쪽에서도 임미애를 보낼 수는 없다.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연애 얘기를 네. 조금 하고 가죠. 그렇죠. 제일 첫 만남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소하고 민가협에 갔는데 그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에서 봤던 여학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선머스마 같은 네. 그리고 뭡니까 굉장히 이 이론적으로 잘 무장한 네네네. 이런 여성들을 주로 봤었는데 네. 민가협에 가서 보니까 빗자루 들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주 그 외모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남다르게 이렇게 눈에 다가오더라고요. 그 민가협에 이제 출소하고 처음 이제 가셨는데 네. 청소하는 모습을 제일 처음에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질. 나이 차가 2살. 2살. 네. 차인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뻐꾸기도 날리고 전문 용어로 뭐 이렇게 접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요? 그거는 그때 열심히 이제 단체에서 실무자로서 일하는 거였지 네네네. 연애할 시간이 있었나요? 그래도 뭐 마치고 뭐 차라도 한잔 하자 그랬던지 뭔가 이렇게 비결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그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었죠. 임미애 의원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네, 저도 그 임미애 의원한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다른 능력은 몰라도 사람 보는 능력 하나는 탁월하다. 네. 그러면서 네. 그래서 남자 보는 눈도 정확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랑에 빠지셨을 거고 뭐 물론 집안에서 반대도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반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김영건 의원님 말고는 모든 분이 다 반대한 거 아니에요? 뭐 집안 뭐 이렇게 그 운동하시는 분들 다들 뭐 이렇게 결혼해서 의성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대체로 그랬죠. 네. 환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임미애 의원님한테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딱 처음에 선언을 하셨을 때 임미애 의원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인데 같이 가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랬더니 의외로 선뜻 그럴까 이러더라고요. 네. 농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생각해볼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으러 갈 생각인데 어떻냐라고 네. 이제 던졌더니 그 점에 대해서 선뜻 별 거부만 없더라고요. 네. 자기가 가는 길이라면 따라갈게 뭐 이런 거였나요? 뭐 그거였는지. 네. 아마 그거였지 않았을까. 이 사람 보는 눈이 네.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면 뭐든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나중에 무지가 용기를 낳았다. 무지가 용기를 낳았다. 그러고 나셔서 이제 의성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의성에 가신 거는 그 고향으로 다시 봉양면 그렇죠. 집으로. 문흥리로 예. 처음에 가셨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소를 원래 하고 그 당시에는 계셨는데 사과 농사했고 제일 처음에 가셔서는 이제 사과 농사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의성살이가 다시 시작이 그렇죠. 되죠. 네. 그런데 조용히 이제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러시지 못해요. 맞아요. 이 궁둥이가 들썩들썩하는 그러니까 거죠. 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네. 그 시골 가셨으면 그 조용히 이렇게 농사 짓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98년에 네. 처음으로 출마를 하십니다. 맞아요. 이게 김영건 의원님 관련한 인터뷰나 네. 그리고 심지어는 위키백과에도 안 나와 있어요. 98년에 출마한 거는. 98년 출마는 아마 이게 감추고 싶은 과거가 아닐까. 98년에 제2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네. 당시에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없었죠. 그게 2회입니까? 네, 2회입니다. 2회입니다. 네. 네. 2회에 의성군의원에 출마를 해서 낙선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시작되는 낙선의 역사. 그래도 이때는 꽤 표를 좀 얻으셨어요. 26.21%. 네, 무소속이니까. 낙선. 네. 98년이면 이제 나이가 35. 예. 이셨는데 우리 나이로 정치를 해봐야겠다라고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군의원을 정치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일. 그 전에 이제 농민의 사무국장은 계속 하고 계셨던 거고. 예, 농민의 사무국장 하고 있었고, 네. 능금조합의 장목반장, 수리계 총무, 네. 뭐 이런 일, 지역에 그러니까 심부름되는 중간층의 일들을 네. 주로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렇게 출마를 한 거죠. 예. 그럼 주변에 이렇게 또 내가 군의원 해봐야겠다라고 나서야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김영권이라고 하는 지역 청년의 과거를 지역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운동 서울대 나와서 학생운동하다가 이제 결국 농사지으러 들어갔다. 결국 교수도 못 되고 공부하러 간다더니 막 그냥 와가지고 농사 짓는데 이 98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역이 뭐 이 당시도 거의 뭐 그 한나라당 당시 1세기였을 텐데 약간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정당 공천도 없었고요. 네. 처음 그때 이제 군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사실 주변에서 해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현역 군의원이었던 분이 네. 자기 안 나간다고 네. 해보라 이렇게 주변에서 권유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지역에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해보자 이랬는데 그분이 또 나왔어요. 나가라 그랬는데 자기도 그냥 처음엔 나가라 그랬는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마음 바뀌어서 자기가 나오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분이 됐죠. 또. 그분이 당선되고 나는 떨어지고 야, 중간에 이제 나갈게 이래놓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해놨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나온다 이런다고 또 안 나간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준비 다 해놨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군의원 첫 번째 낙선. 네. 네. 그때 군의원 선거가 네. 합동 유세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그때 합동 유세. 정당 공천은 없었고 합동 유세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이제 한 5살, 6살 요럴 때였을 것 같아요. 둘째 애가 저는 이제 단상에서 혼자 연설을 하고 있고 청중은 아무도 없고 둘째가 혼자서 전봇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아빠 연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도 알았던 거죠. 네. 우리 아빠가 떨어질 거라는 걸.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아버지가 안쓰럽고 걱정스럽고 어린 나이에. 네.
그 아드님은 성인이 되셨겠네요. 예. 그러고 또 잠잠하게 또 이제 농업에 또 종사하시다가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이 그랬죠. 오면서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기호 3번이었어요. 그래서 기호 3번으로 김영건 의원님이 처음으로 총선에 출마합니다. 이제 정말 또 어려운 길을 또 걷게 됩니다. 제 17대 총선 이때는 이제 의성이 군의와 청송이 함께 했다. 그렇죠. 지금은 상주와 합쳐져 있지만 이때는 군의 의성 청송으로 의성이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었죠. 열린우리당으로 출마를 하시는데 군의 의성 청송 또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텐데 경북에 있어서도 이 지역이 정말 시골이에요. 맞아요. 오지 중에 정말 오지인 그런 곳들인데 여기에 열린우리당 타이틀로 나이 40에 만 40에 또 젊은 이 나이로 출마를 하시는데 역시나 낙선 18.73%. 근데 이 정도면 당시 열린우리당이 대구 경북에서 나온 후보들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았을 거예요. 경북에서. 경북에서. 그렇죠. 대구는 당시에 그때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그때 후보가 7명인가 8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고는 좀 나온 편이었죠. 군의원으로 계시다가 체급을 그냥 뭐 훅훅 올리신 거잖아요. 사실 국회의원이면. 군의원도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뭐 지역에서 좀 탄탄하게 좀 정치 길을 걷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 거고 또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국회의원보다는 군이나 도의원이 좀 높으셨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국회의원 또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2002년도에 그 당시 노무현 후보가 경선할 때 그때 바람이 한창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개혁 바람이. 그래서 노무현 당시 후보의 경선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노사모 아주 초창기 멤버. 경북에서. 경북에서 노사모는 거의 뭐 희귀한 인종들 아닙니까? 그때 이제 당내 경선에서 대의원 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 대의원들 확보하러 다니고 대의원 설득하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실제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 뒷받침하려고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지 않습니까? 그 창당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 군의의성 청송 선거구에 정체성이 맞는 후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당시에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뛰어들어서 경쟁을 한 거고 어차피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리고 뭐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여러 차례 두드리면 길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경선 그러니까 총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서 제가 된 거죠. 제가 여기 이 지역 관련해서 청취자들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도 의성의 경우에는 민주당 뭐 군의원 당선자도 이전에 나왔었고 지난 지방선거에는 도의원, 군의원 당선자가 또 나왔는데 군의 의성 청송 중에 군의는 7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군수, 군의원, 도의원에서 단 한 명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적도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지방의회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이외의 후보가 나온 적이 없는 거죠. 맞아요. 여기는 정말 그렇죠. 제가 난공불락의 군위에 가서 만난 주민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당이 실망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 한국당 실망스럽다. 나 얘네들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저 조원진 있는 당에 가입하려고 한다. 자연과학이 싫어서 우리공화당으로 이런 지역입니다. 군이 제 아버지 고향이 군이 제 본적이 군이에요. 군이로 가볼까 내가. 정치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치를 하고 싶다기보다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언젠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가만히 안 놔두는 거지. 그렇죠. 2번 정도 이제 낙선을 이미 했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펌프질을 합니다. 나가라고. 선거 때만 되면 나가라고. 그랬었을 거예요. 이번에 한번 쉬고 2012년에 2008년 한번 2004년도에 총선에 나가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그 당시 아내 임미애를 설득해서 기초의원에 출마를 시킨 거죠. 네. 자기는 떨어졌는데 네.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제가 열심히 두들기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출마를 했는데 2004년도에 해보니까 다시 나오더라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때 이 선거운동을 하러 마을회관을 다니는데 마을회관에 가서 인사를 해도 다음에 가서 또 인사를 해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접근 가능한 프로수가 50%가 안 된다고 느껴진 거예요. 워낙 고령이 많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 50%의 그 유권자를 제껴놓고 선거운동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뭐 18점 몇 프로 이렇게 얻었는데 의성 지역에는 좀 더 얻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제 기초의원이 복수의 당선자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더라도 아내를 그 사람 능력도 출중하고 하니까 기초의원에 출마를 하면은 당선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적극 권하고 열심히 돕고 이래갖고 2006년도에 임미애 의원이 민주당으로 탄생을 하죠. 그때는 군의원 초선으로. 그리고 2010년도에 재선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선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또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쉬었고 누가 소는 키워야 되니까 소를 누가 키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나가면 소를 누가 키워?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임미애 의원이 기초의원을 2번 하고 자기는 3번째부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해가 어떤 해냐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의 여지가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예요. 2012년에 안철수 당시 후보와 아주 각축을 했었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내가 총선에 출마해서 직접 당선되긴 어렵다 하더라도 대선에 이 기초를 다질 수 있지 않겠냐. 열심히 나가서 뛰어야 대선 때 또 뛰고 그 문재인 후보 우리 당의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냐 해서 12년에 다시 출마를 했죠. 19대 총선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2012년 여기에서 군이 의성 총송에 출마를 하셨는데 27.32%로 낙선했지만 한 번도 선거비 보전은 못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5%가 제가 낙선해도 2등 밖으로 벗어난 적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2004년에는 이때부터 김재원 의원인가요? 4년도도 김재원 의원한테 졌고 2012년도도 김재원 의원한테 졌고 오늘의 김재원을 만든 1등 공신이군요. 죄송합니다. 음주 예결위원장을 만든 1등 공신 김영근 의원이십니다. 그렇게 계셨는데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이 기회가 옵니다. 2016년 이때 더불어민주당 우탁탁탁 완전 이때 난리 났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 넘어가면서 그렇죠. 김종인 전 의원이 또 셀프 비례로 2번을 또 받으시고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고 영입 인사들이 막 화려했어요. 뭐 표창원, 이철이 뭐 이런 분들 쭉 와 있으면서 비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김영건 의원을 저 뒤에 30번대로 그러니까 밀어버리고 처음에는 김영건 의원이 이름이 없었어. 그랬죠. 30번대 이랬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비례는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농민 비례로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농어민위원회에 자체 경선을 했고 그 경선을 통해서 농민 비례 후보 자격을 제가 획득을 했는데 원래 우리 당의 그 농어민 비례를 그러니까 순위권 안에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당선권 안으로. 당선권 안에. 근데 결과를 보니까 C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C그룹. 그냥 30번대로 가라. 이름만 올려놓는 거지. 그랬다가 한번 이
발칵 중앙위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셀프로 해서 2번을 갔다가 이때 뭐 우당탕탕 뭐 묵작묵작 하다가 다시 한번 번호가 추려지는 과정에서 김영건 의원이 6번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아닌가요? 그때가? 그때 이제 A, B, C 그룹으로 나눠갖고 순위를 정해놨었는데 그 A, B, C 그룹을 없애고 경계를 없애고 전체를 경선시킨 거죠. 그렇죠. 중앙위원회 직접 투표로. 근데 직접 투표 해가지고 제가 남성 1위를 한 거죠. 남성 1위. 그 뭐 비결이 있으십니까? 뭐 불쌍하게 봐준 거죠. 그러니까 경북에 정말 그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게 사실 이게 오질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험지라는 표현도 그것도 아니야. 너무 약해. 그러니까 진짜 지옥이에요. 여기에서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지옥인데 거기에 이제 또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좀 소외되어 있는 농민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중앙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경북에서 농사 짓다가 올라온 사람을 3번이나 또 떨어졌고 불쌍하게 본 거라고 봐요. 당내 여론이나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시민들도 많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농어민 관련해서 대표적인 정치인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외부에서 목소리나 이렇게 지지 여론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농민 비례 그 의원을 가졌을 때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고 그게 없을 때는 실패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그건 계속 되는 거죠. 제가 농민 비례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권 교체 또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나 때문이다. 아니 그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 역사는 유효하다. 그 처음에 이제 30번 때 밀려나셨을 때는 정말 이렇게 망연자실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도 그냥 또 안 되는 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6번으로 가셨을 때 실질적 거의 뭐 선거하기 전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에서 제가 1등을 할 거라고는 사실 짐작을 못했죠. 근데 개표를 딱 하는데 제가 1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고마웠죠. 저는 제가 의성에 내려와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는 그 순간에 다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 당선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에 순위 투표에서 1등을 한다는 영광은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미애 의원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억은 잘 안 나네요. 호칭이 바뀌었나요? 이제 아니 그랬을 거 아니야. 집에서도 사실 임미애 의원님을 의원 뭐 당시에도 2016년에는 의원이 아니었죠. 아니었군요. 그 뒤로 도의원이 되셨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의원님이었다가 이제 내가 의원 된 거 아니야. 좀 뭐 바뀌나요? 집안에서의 어떤 전세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임미애 남편으로 오랫동안 살았고 그러시죠. 잠시 그 임미애 의원이 김영건의 아내가 되는 순간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의원 당선되고 그리고 뭐고 사생결담 TV가 그 방송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전용길 기자가 나오는 안동 MBC 프로그램입니다. 사생결담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임미애 남편으로. 근데 구미 지역에서는 그 임미애 의원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김영건 의원. 아마 구미 시민들은 선거운동할 때가 되면 김영건 의원도 아내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아시지 않을까. 그 얘기, 구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으로 이제 입성을 하셔서 좀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내가 좀 해봐야겠다. 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지금 벌써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이 81건입니다. 여기에 57건은 계류 중이고
고작 5건 가결. 네. 그리고 이 19건은 그러니까 비싼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제 가결된 대안 반영. 대안 반영이라고 그러니까 대안 반영까지 가결된 거라고 봐야죠. 24건. 그러니까 하신 법안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가결을 시켰고 3분의 2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농민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경북의 대표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여당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이런 거는 내가 좀 해보고 싶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농업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농업 예산의 제도를 개혁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공익형 직불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공익형 직불제. 공익형 대표적인 또 우리 법안이신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국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개도국주의 이런 문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농업에 대해서 가격 지지 정책으로서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려워지죠. 그러면 국가마다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농업의 가격을 직접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 등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전까지는 농업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생산력을 강화시키고 가격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이 국제 협약에 앞으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방식을 그런 가격 지지 방식이 아니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농업, 농촌,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생태라든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지역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물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든지 환경을 유지하는 측면이라든지 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것은 국제협약의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 방식을 공익형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부 부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말 최근에 조금 이따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터져야지 알지. 맞아요. 평소에 잘 몰라. 이게 국토부처럼 부동산을 다룬다거나 산업자원부처럼 산자부처럼 산업을 막 다룬다거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항상 뉴스에 잘 안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우리 농해수위에 계십니다만 이 위원회는 또 정쟁을 막 하는 법사위 내는 데가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또 국회의원들도 뭐 하시는지 잘 몰라. 여야가 그렇게 싸우진 않아요. 근데 그 김영건 의원님이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1호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 시민들이 관심이 높았어요. 언론도 그렇고. 그 첫 번째 발의했던 법안이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러니까 GMO 안전 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GMO를 사용한 이 농산물을 가지고 식품을 만들게 되면 이걸 다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고 주요하게 제가 발의했던 법안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농업을 정상화시키는 법안도 발의하셨고 그 김영건 의원님의 농협 관련한 이 인터뷰들은 제가 굉장히 유심히 많이 봤었어요. 저도 농촌에서 이제 문화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농협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모든 자산, 금융 보통 이제 우리가 농협하면 금융만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유통, 지역의 특히 부동산, 창고들도 빈 공간 좀 있어서 저기를 좀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 다 농협 거래. 가보면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미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로마트가 가장 미운 존재죠.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리고 은행 계좌나 하려고 해도 신한은행, 국민은행 없어요 경북에. 우리 은행은 만들고 싶어도 없고 무조건 농협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농협이 권력이죠. 농협 자산이
700조가 넘는다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1년 국가 예산보다 농협 재산이 훨씬 커요. 이 농협을 어떻게든 개혁을 좀 해야 될 텐데 자세하게는 아니겠습니다만 김영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총론적인 어떤 농협에 대한 개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협은 기본적으로 경제 조직이거든요. 경제 조직, 예.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 네. 그러니까 농민이라는 생산자 조직이 있으면 네. 그 생산자 조직의 경제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농협인데 네. 현재는 그 경제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생산 활동은 농민이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 생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후에 경제 활동은 농협을 네.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본연의 이 임무에 충실하도록 농협을 위치 지우는 것. 그것이 농협 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생산자인 조합원인 예.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그렇죠. 재편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의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을 예.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별도로 놀죠 지금은. 지금은 거의 뭐 예. 정치 조직. 지금은 권력 조직. 권력 조직. 권력.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예. 농협이 참 어려워요. 저도 어디 방송 나와가지고 농촌 얘기할 거 있었는데 네. 농협 이야기 말고 할 게 없더라고. 농협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영화 이끼에 보면 네. 그 정재영 씨가 맡았던 이장이 나를 건드리려면 대한민국을 청소해야 될 거라고 하고 탁 죽거든요. 농협을 건드리려면 대한민국을 청소하지 않으면 농협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농협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협이 금융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대 마진, 네. 예금 이자와 네. 대출 이자 대출 차이의 마진을 가지고 농협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예대 마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제로금리로 가니까. 예, 제로금리로 가니까. 네. 그럼 농협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후에 남아있는 영역은 경제 분야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협의 큰 카테고리가 뭐냐 그러면 지역별 농협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면 단위로 농협이 있었고 그 면 단위 농협이 이제는 축소되면서 몇 개 면을 합쳐서 농협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농협이죠. 단위 농협. 단위 농협을 네. 단위 농협이라고 부르는데 네. 경제 활동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농업이 전체적으로 전문화되어 그렇죠. 나가기 때문에 네. 장목별로 이루어집니다. 네. 장목별. 네. 장목별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뭐 품목. 네, 품목. 네. 네. 사과면 뭐 사과, 한우면 한우, 쌀이면 네. 쌀. 네. 이렇게 장목 단위로 품목 단위로 네. 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젠 농협도 품목 단위의 농협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네. 지역 단위의 농협은 이제 지역의 경계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옛날에는 교통도 어렵고 하니까 지역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 의미가 컸지만 네. 네. 이제는 굉장히 활동 범위 그렇죠. 자체가 광역화되어 네. 있는 상태에서 네. 지역 단위로 농협을 구분지어서 그것은 그 시대적 흐름에도 안 맞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농협은 품목별 농협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할 시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늦은 거죠. 그러면 지금 조합장도 이렇게 직선제 하잖아요. 올해 네. 이제 선거가 있었고. 네. 그러면 장목별 조합장을 따로 뽑아야 됩니까? 아, 조합 자체가 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지역별 지역 조합이죠. 네. 이제 지역 조합을 장목별 조합으로 전환하든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네. 아니면 장목별 조합을 새로 설립을 해서 이걸 키우든지 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농협의 네. 최고 원수. 여러 군데서 참 힘든. 진짜 김영건 의원님 보면 되게 이렇게 인생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이 권력 가지고 있으려면 이 조합원 자격도 아무나 획득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조합원 자격에 뭐 하한선을 낮추는 예. 법안을 또 발의하고 그렇죠. 자꾸 지적하니까 이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힘들어. 네. 아 정말 저렇게 이렇게 사시는 것도 참 피곤하시.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통과된 법안의 숫자가 작은 거는 비율이 작은 거는 보면은 될 만한 법만 발의를 하면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법안들을 발의를 하면 상대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농지법도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재지주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농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라고 발의를 했는데 아무도 심의하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 그 1호 법안, GMO 표시 법안 2016년에 발의했는데 아직 상임위에서 아직까지 상임위 통과도 안 됐습니다. 그건 이제 보건복지위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참 이게 어떻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발의를 해도 법안 소위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여야 합의가 또 돼야 그 상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상정 자체를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우리 농림축산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이미 이제 경기권에서 9군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저는 이제 경기에 있는 문화계 친구들도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어제 경기에서 활동하는 뭐 전통 음악 하는 친구들 잠깐 만나서 얘기 듣는데 행사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9월달 10월달이 피크거든요. 이때 그렇죠. 거의 뭐 1년 농사를 저희도 지금 다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인데 뭐 지자체 축제들이 다 없어지니까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이 뭐 힘을 지역 경제에 있는데.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축산을 하고 있는 특히 양돈 농가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나눠보죠. 상황이 지금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뉴스 따라가기가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우리 김영건 의원님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 이름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됐고 돼지에게만 발생하고 증상이 고열이 나는 거예요. 돼지가 열병을 앓다가 열병을 앓아요. 열병을 앓는데 뭐 40도 넘어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많은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사망을 해요. 이게 걸리게 되면 돼지가 걸리게 되면 일단은 그래서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백신이나 치료약도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이라서 이 병을 직접 다뤄본 수의학자들도 몇 명 안 되고 엄청난 병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 병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억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이 4억 마리인가 그렇대요. 그 25%를 그냥.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고 그래서 전 세계의 그 동물성 단백질 가격, 돼지고기 값이 지금 치솟은 원인은 중국 때문이고 베트남, 미얀마, 동남아 쪽에도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많이 발생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병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 경북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뭐 지금 굉장히 큰 또 투자 뭐 이렇게 예산 집행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전망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굉장히 염려하면서 경고도 하고 그 사전적으로 대응 준비도 많이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휴대축산물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거 몰래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과태료도 높이고 홍보 활동도 많이 했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는 과정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그러니까 잔반 잔반을 먹여서 사육하는 농가에서 발병한 비율이 50%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잔반을 가지고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전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서 상당히 없앴고 그러면 두 가지는 성과적으로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작년 연말에 백두산 주변에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래서 북한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고 올해 들어서 북한에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우리 남측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야생은 관리되지 않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남북한의 공동 방역 체계를 수립을 하고 북측을 먼저 제어를 해야 남측을 막아낼 수 있다. 안 그러고는
언제 터져도 터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북측과 공동 방역 체계 수립이 안 된 거죠. 네. 남북한 관계가 꼬이고 잘 안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지금 아무쯤이면 북측에는 거의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 보고에도 네. 그런 게 최근에 있더라고요. 발표가 네. 됐죠.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 휴전선 근처에 그 멧돼지 사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금 발병하고 있는 것이 파주, 연천, 김포 최근에 이제 강화 이렇게 되지 네. 않습니까? 파주에 처음에 딱 발생을 할 때 파주, 연천, 김포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네. 네. 이곳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파주, 연천, 김포가 구제역으로 치면 구제역 A형이 발생했던 곳이고 네. 다 임진강수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북측하고 연계가 직접 되는 네, 위험도가 그렇죠. 높은 네. 지역이죠. 지금 그쪽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발생했던 것도 태풍이 있고 나서 강물이 붓고 나서 발생했거든요. 네. 잠시 뜸하다가 다시 지금 또 창궐하는 것도 지난번 비 오고 나서. 비 오고 나서. 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일단 그 방역 활동도 어렵고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강물이 붓는 것과 연계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국회 차원의 지금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역은 행정 조직에서 우선 하는 네. 거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조직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예비비나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쓰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특위도 만들어서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진짜 우리 그 전문가이시고 또 현장 이 출신이신 김영건 의원께서 농림축산 식품과 관련된 이슈가 벌어졌을 때 정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은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페이스북에서 김영건으로 검색해서 팔로우 하시면 네. 저도 그 매일 아침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소개할 때는 김영건 의원님 페이스북을 살펴보고 원소스가 여기구나. 네, 원소스가 여기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김영건 의원님 우리 또 모셨으니까 뽕을 네. 뽑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한 3부, 한 4부 정도 네. 확 벗겨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일단 제가 진행했던 김수민이 없는 김수민의 뉴스 밑장은 여기까지 하고 2부부터는 우리 김수민 씨가 직접 진행을 해주실 텐데 2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김영건이 구미로 간 까닭은 네. 김영건이 의성을 버리고 구미로 간 까닭은 왜 김수민의 지역구에 입성을 했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민 씨와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웃고 실실 쪼개고 있는 김수민 씨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